자강도 희천군 인근 마을 1월의 새벽은 영하 20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둡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잠든 시간이었죠. 정미옥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식당 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두툼한 속옷을 껴입고 물통 2개를 들고 강가로 향했어요. 발밑에 눈이 뻐드득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그녀는 이 정도 추위에 익숙했어요. 강가에 도착한 미옥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월 한겨울인데도 강물이 얼지 않고 흐르고 있었어요. 물빛은 맑지 않고 탁한 갈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물고기 사체들이 강 위에 떠 있다는 것이었죠. 미옥은 몸을 숙여 물을 떠올리려다 코를 찌르는 냄새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람? 화학약품 같은 비릿하면서도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녀는 물통을 내려놓고 강물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식당 국밥을 끓이려면 물이 필요했어요. 미옥은 망설이다가 결국 물을 떠서 돌아갔습니다. 사흘이 지난 뒤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갑자기 구토를 하고 설사를 했어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하루가 지나자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알아누웠습니다. 아이들의 피부에는 붉은 반점이 생겼고 고열에 시달렸어요. 부모들은 당황해서 아이들을 업고 군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군병원 진료실에서 박연희 의사는 환자들을 진찰하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증세가 일반 식중독이 아닌데 그녀는 20년 넘게 의사로 일했지만 이런 증상은 처음 봤어요. 구토와 설사는 흔한 증상이지만 피부 반점과 함께 나타나는 건 이상했습니다. 연희는 환자 중 한 명의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최근에 뭘 드셨습니까? 다들 먹는 거 먹었는데요. 강물로 끓인 국밥하고. 연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강물. 그녀는 즉시 샘플 채취를 지시하고 군 의무국에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돌아온 답변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동무의 과민 반응으로 판단됨. 일반 장염으로 처리할 것. 연희는 보고서를 쥔 채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건 분명 일반 장염이 아닌데 상부에서는 문제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평양에서 조사팀이 내려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3대가 마을 입구에 멈췄고 당 간부들과 과학자들이 내렸어요. 그 중에는 과학원 환경연구소 소속 최명철도 있었습니다. 명철은 55세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했고 눈빛은 예리했어요. 그는 가방에서 샘플 채취 도구를 꺼내며 강가로 향했습니다. 강물에 무릎을 꿇고 앉은 명철은 샘플병에 물을 담았습니다. 휴대용 측정기를 꺼내 수치를 확인하던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방사능 수치가 정상치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명철은 다시 한번 측정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강 상류 방향으로 거대한 공장 건물이 보였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공장 경비대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동무, 여긴 촬영 금지 구역이요. 경비대원의 목소리는 딱딱했어요. 명철은 측정기를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양에서 온 조사팀이요. 당이 지시로. 그래도 안 돼요. 이 구역은 특별관리구역이란 말이요. 경비대원은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명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샘플병 하나를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해가 지고 조사팀은 마을 사무소로 돌아갔습니다. 명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 공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왜 강물이 얼지 않고 왜 방사능 수치가 이렇게 높은 걸까? 그리고 왜 경비대는 조사를 막는 걸까? 명철의 가슴 속에서 불안과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평양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더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리성호 당 비서였어요. 60세 그는 회색 인민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였어요. 리성호의 권력은 이 지역에서 절대적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마을 사무소 회의실에 조사팀이 소집됐습니다. 리성호는 단상에 서서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동무들, 이번 조사건에 대해 명확히 하겠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적이었어요. 이 문제는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안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외부 유출 시 그 어떤 동무라도 반당 반혁명 행위로 처벌받게 될 것이요. 리성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명철은 자리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동무비서, 하지만 강물의 오염 수치가. 최명철 동무. 리성호가 그의 말을 잘랐어요. 동무가 채취한 샘플과 기록은 모두 중앙으로 이관될 것이요. 하지만 주민들의 건강이, 그것도 중앙에서 판단할 문제요. 리성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동무는 과학자요. 정치적 판단은 당이 하는 거요. 명철은 입술을 깨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난 뒤 보위부 요원들이 명철의 조사 자료를 압수해 갔습니다. 노트, 샘플병, 측정 기록지까지 모두 가져갔어요. 명철은 빈 가방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어제 숨겨둔 샘플병은 찾지 못했어요. 명철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시각 군 병원에서는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연희는 진료실에서 또 다른 아이를 진찰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체온은 39도를 넘었고 피부의 붉은 반점은 더 번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괜찮겠습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연희는 정진기를 목에 걸고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진료를 마치고 연희는 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원장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내밀었어요. 박연희 동무, 이번 환자들 진단서는 이렇게 작성하시오. 서류에는 영양실조 합병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어 원장을 바라봤어요. 원장 동무, 하지만 증세가. 동무도 당원 아니요. 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요. 더 이상 다른 진단명을 쓰지 마시오. 연희는 서류를 받아들고 진료실로 돌아왔어요. 그녀의 손에 쥔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보위부 지도원 김하진은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최명철 동향 감시. 하진은 28세의 젊은 요원이었어요. 그는 명철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24시간 감시하되 들키지 말고 보고하시오. 상관의 지시는 명확했어요. 하진은 파일을 가방에 넣고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밤 11시, 하진은 공장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겨울밤에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는 담배를 피우며 공장 담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절컥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물이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공장 뒤편 담장 너머로 검은 파이프가 보였습니다. 파이프에서는 탁한 액체가 쏟아져 나와 강으로 흘러들고 있었어요. 하지는 손전등을 비춰봤습니다. 액체는 갈색빛을 띠고 있었고 강물과 섞이며 거품을 일으켰어요. 이게 뭐지? 그는 중얼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배출구 옆에는 야간 작업 마이너스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있었어요. 하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다 멈췄습니다. 이걸 보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명철은 마을 식당에서 연희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기였고 오랜만에 재회였어요. 명철 동무 오래간만이요. 연희 동무도 여기 있었구려. 명철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동무, 환자들 증세가 심상치 않더. 연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철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동무, 이건 단순 오염이 아니요. 방사능이요.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 조심하시오, 명철 동무. 우린 이미 감시받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식당 밖에서는 하진이 차 안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첩에 시간과 장소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밤 명철은 숙소 침대 밑을 뒤지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분명 여기 숨겨뒀는데 샘플병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옷장, 책상 서랍, 가방 속까지 모두 뒤졌지만 허사였습니다. 누가 가져간 거야? 명철의 손이 떨렸어요. 유일한 물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지만 어둠만이 고요하게 깔려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명철은 군 병원으로 연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당직실에서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연희 동무, 명철이 문을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이 시간에 웬일이요? 샘플이 사라졌소. 누군가 가져갔소. 명철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연희는 복도를 살피며 그를 안으로 들였어요. 명철 동무, 지금 우리 주변엔 눈과 귀가 많도.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나도 환자 기록을 몰래 복사해뒀어. 하지만 연희는 말을 멈췄어요. 창밖으로 검은 차 한 대가 병원 앞에 멈춰 서는 게 보였습니다. 보이부 요원 3명이 차에서 내려 병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원장실로 향했고 잠시 뒤 한 명의 의사가 끌려 나왔어요. 김철민, 연희의 동료였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숙인 채 요원들을 따라 차에 올라탔어요. 명철과 연희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 동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철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심하시오, 연희 동무. 우리도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어. 사흘 뒤 철민은 자아비판서를 쓰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연희와 마주친 철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민 동무,
연희가 다가가려 했지만 철민은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갔어요. 그 뒤로 병원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사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말수가 현저히 줄었어요. 명철은 과학원 후배들을 몰래 만났습니다. 마을 외곽의 빈 창고에서였어요. 동무들, 내 말 잘 들으시오. 명철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오염 사건, 이건 당에서 승인한 게 아닐 수도 있어. 후배 중 한 명이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공장에서 무단으로 폐수를 배출하고 있어. 그걸 누군가 은폐하고 있단 말이요. 후배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생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순 없소. 명철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같은 시각 공장 내부에서는 비밀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이 서류 더미를 철제 드럼통에 집어넣었어요. 리성호가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부 태워버리시오. 한 장도 남기지 마시오. 인부가 성냥불을 던지자 서류들이 활활 타올랐어요. 폐수 배출 일지, 측정 기록, 내부 보고서가 모두 제거됐습니다. 리성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누구도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다음 날 회의실에 다시 조사팀이 소집됐습니다. 리성호는 단상에 서서 발표했어요. 동무들, 이번 사건은 중앙당의 승인하에 모두 처리됐소. 그는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주민들의 질병은 계절성 전염병으로 최종 결론 났소. 명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무비서, 하지만 방사능 수치가. 최명철 동무. 리성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무는 지금 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명철은 주먹을 쥔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 결정에 대해 더 이상 질문하지 마시오. 리성호의 말이 회의실에 메아리 쳤어요. 그날 밤 하진은 명철을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명철은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달빛 아래 강물은 여전히 탁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멀찍이 떨어져 그를 지켜봤어요. 명철이 멈춰 서서 강물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진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하진은 우연히 공장 뒤편을 다시 순찰하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예전에 봤던 검은 파이프가 여전히 있었어요. 하진은 주변을 살피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셔터 소리가 2번 울렸어요. 그는 사진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USB에 파일을 옮겼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하진은 혼잣말을 했지만 USB는 가방 깊숙이 숨겼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 명철은 숙소에서 작은 가방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옷 몇 벌, 돈, 신분증. 그는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겼어요. 연희에게 전할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해야 하오. 나는 탈출하겠소. 명철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어요. 그는 가방을 메고 뒷문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골목 어귀에 검은 차 한 대가 정차해 있었어요. 차 안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명철은 발걸음을 멈추고 뒤로 물러섰어요.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명철은 뒷산 숲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눈 쌓인 산길은 미끄러웠고 그의 숨소리는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가방을 꽉 껴안은 채 그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국경까지는 약 80km 걸어서 이틀은 걸리는 거리였어요. 명철은 뒤를 돌아봤지만 아직 추격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보이부 사무실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명철이 도주했습니다. 당직 요원의 보고에 상관이 책상을 쳤어요. 김하진 지도원 즉시 추적조를 편성하시오. 하진은 명령서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요원 4명을 데리고 차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하자 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엉켜 있었어요. 추적조는 명철의 숙소부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가 발견됐어요. 진실을 전해야 하오. 나는 탈출하겠소. 요원이 편지를 하진에게 건넸습니다. 하진은 편지를 읽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산길로 도주한 것 같습니다. 흔적이 보입니다. 좋아, 추적하시오. 하진의 지시에 요원들이 움직였지만 그의 발걸음은 의외로 느렸습니다. 오전 10시 명철은 작은 계곡에 숨어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발은 동상 직전이었고 온몸이 떨렸어요. 그는 가방에서 빵 한 조각을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물은 이미 떨어진 상태였어요. 명철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하진의 추적조는 계곡 입구까지 왔지만 그곳에서 멈췄습니다. 지도원 동무 흔적이 이쪽으로 이어집니다. 요원이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어요. 하진은 그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쪽은 막다른 길이요. 다른 쪽을 수색하시오. 하지만 내 말대로 하시오. 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요원들은 의아해하면서도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날 저녁 리성호는 하진을 불러들였습니다. 김하진 동무, 아직도 최명철을 못 찾았단 말이오? 리성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놈이 워낙 교묘하긴 뭐가 교묘해. 리성호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동무, 이건 당에 대한 배신이요. 알겠소? 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놈을 잡아오지 못하면 동무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요. 하진은 사무실을 나오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가방 속에는 USB가 여전히 숨겨져 있었어요. 한편 공장에서는 급박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굴착기가 땅을 파헤치고 인부들이 검은 파이프를 끌어냈어요. 리성호가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배수 배출관을 완전히 매립하시오. 콘크리트로 단단히 덮으시오. 알겠습니다, 동무비서.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파이프가 제거되고 그 자리는 흙과 콘크리트로 채워졌습니다. 새벽까지 작업은 계속됐고 아침이 되자 그곳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군 병원에서는 연희가 환자 기록을 몰래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복사기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서둘러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박연희 동무, 뒤에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밤중에 무엇하시오?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그녀에게 다가와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요즘 동무 행동이 수상하오. 조심하시오. 알겠습니다. 원장이 돌아서자 연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틀 뒤 연희는 당직실에서 환자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보고서와 실제 검사 결과를 대조하던 그녀의 손이 멈췄어요. 이건 보고서에는 일반 세균 감염이라 적혀 있었지만 실제 혈액 검사에서는 다른 수치가 나왔습니다. 플루토늄 마이너스 239. 연희는 그 단어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방사능 물질이었구나. 그녀는 파일을 덮고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날 밤 하진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연희는 당직실에서 그를 맞았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하진은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연희 동무 최명철을 아시오? 대학 동기였습니다. 그 동무가 탈출했어. 나는 그를 추적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연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도주가 아니요. 동무도 알고 있지 않더. 무슨 말씀이신지. 이건 단순한 오염이 아니요. 우리가 은폐하고 있는 거요. 하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을 열었어요. 저도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자 기록과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하진은 그 자료들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이걸로는 부족하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오.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강하류 주민들의 사진을 찍으시오. 병증을 기록하시오. 하진은 작은 카메라를 건넸습니다. 조심하시오. 우리 둘 다 감시받고 있어. 다음 날 새벽 병원 정문으로 군용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군인들이 우르르 내려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연희는 진료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군인들은 원장실로 향했고 곧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박연희는 어디 있어? 연희는 재빨리 가방을 챙겨 뒷문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 군인 2명이 서 있었어요. 박연희 동무 따라오시오. 연희는 가방을 꽉 움켜쥔 채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흘째 밤 명철은 두만강 국경 지점 5km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발은 피투성이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어요. 그는 눈 쌓인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강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중국 쪽에서 보였어요. 조금만 더면 돼. 명철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을 꺼냈습니다. 같은 시각 한 남자가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밀수업자 박철수였어요. 명철은 일주일 전 그에게 연락해 탈출을 부탁했었습니다. 최 선생, 여기 계시오? 철수의 속삭임에 명철이 바위 뒤에서 나왔어요. 박동무, 고맙소. 말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움직이시오. 시간이 없소. 철수는 명철을 이끌고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보였어요. 하지만 마을에서는 이미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이부 신문실 박철수의 아내가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남편이 어디 갔는지 말하시오. 신문관의 고함에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며칠 전부터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거짓말. 신문관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밤새 신문이 계속됐고 새벽이 되자 아내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두만강 쪽으로 갔습니다. 신문관은 즉시 무전기를 들었어요. 국경 경비대 두만강 일대 수색 강화하라. 연희는 보이부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철제 의자, 백열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박연희 동무 최명철과 무슨 대화를 나눴어? 신문관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대학 동기라 안부를 물었을 뿐입니다. 거짓말 마시오.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신문관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식당에서 명철과 대화하는 연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안부였어.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국가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려 한 반당 반혁명 행위 인정하시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뭐요? 신문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연희가 몰래 복사한 환자 기록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밤 11시 두만강 얼음 위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명철과 철수는 강둑에 엎드려 경비병들의 움직임을 살폈어요. 저기 처소가 보이요. 순찰 시간이 15분 간격이요. 철수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순찰까지 10분 남았어. 그때 건너야 하오. 명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철수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요. 두 사람은 얼음 위로 뛰어들었어요. 발밑에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금이 갔습니다. 명철은 숨을 참으며 중국 쪽을 향해 뛰었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 경비병이 손전등을 비추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더 빨리 뛰시오.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종소리가 밤하늘을 가로질렀어요. 탕, 탕, 탕. 얼음 조각이 튀며 명철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철은 비틀거리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조금만 더. 철수가 그의 팔을 붙잡고 끌었습니다. 중국 쪽 강둑 근처 작은 배 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빨리. 배 위에 남자가 손짓했어요. 명철과 철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렸고 철수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어요. 으흑! 박동무! 명철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소. 어서 배러. 두 사람은 배 위로 몸을 던졌어요. 뱃사공이 재빨리 노를 저었고 배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북한 쪽 강둑에서 경비병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비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탈출자 발견, 추격 실패. 중국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보이부 본부에서 하진은 그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잘 됐군. 상관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김하진 동무, 이건 동무의 책임이요. 죄송합니다. 중앙당에 보고해야겠소. 동무는 당분간 대기 명령이요. 하진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가방 속 USB는 여전히 안전했습니다. 며칠 뒤 리성호는 평양으로 급히 소환됐습니다. 중앙당 회의실 고위 간부들 앞에 그는 서 있었어요. 리성호 동무, 이번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오? 간부의 질문에 리성호는 땀을 흘렸습니다. 최명철의 반당 행위가 동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동무, 이번 사건은 더 이상 확대되어선 안 돼요. 간부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관련자 전원을 사고사로 처리하시오. 증거도 모두 제거하시오. 알겠습니다. 리성호는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편 연희는 조사실에서 사라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병원 동료들은 그녀의 이름조차 입에 담지 못했어요. 환자 기록에서 그녀의 서명은 모두 지워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그녀의 집은 봉인됐고 가족들은 이사를 갔어요. 아무도 연희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두만강 하류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둑에는 낡은 경고 표지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방사능 오염 구역 마이너스 출입 금지. 하지만 그 글자는 이미 반쯤 지워져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강물은 아무 말 없이 계속 흘러갔어요. 오염된 물은 국경을 넘어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명철은 배 안에서 젖은 옷을 벗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어 샘플병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있어. 명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도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6개월 뒤 서울의 한 작은 사무실. 명철은 창문 너머로 빌딩 숲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탈북자 지원 단체의 도움으로 남한에 정착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최명철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단체 활동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명철은 책상 위에 놓인 USB를 내려다봤어요. 그 안에는 배수 배출 증거, 환자 기록, 그가 몰래 녹음한 회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한 언론사 회의실에 기자 5명이 모였습니다. 명철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이것이 북한 자강도 핵 재처리 공장의 배수 배출 증거입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검은 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폐수, 죽은 물고기들, 병든 아이들. 기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지켜봤어요. 이 녹취록도 들어보십시오. 리성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부 태워버리시오. 한 장도 남기지 마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보도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증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명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북한 내부 정보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정부 당국의 검증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심정은 이해하지만 우리도 입장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철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다른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거절의 말들이 이어졌어요. 명철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식욕도 잃어갔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명철은 작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알려져야 합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명철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북한 과학원에서 일했던 최명철입니다. 그의 증언은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배수 배출의 전 과정, 은폐 지시, 주민들의 고통, 모든 것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갔지만 처음엔 조회수가 겨우 10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SNS를 통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어요. 북한 핵폐수 내부 고발, 과학자의 양심 고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정부는 왜 침묵하는 겁니까? 일주일 뒤 조회수는 10만을 넘어섰어요. 같은 시각 북한 보위부 본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명철의 증언 영상이 남측에 퍼지고 있습니다.
간부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즉시 차단하시오. 대남 선전 대응반을 가동하시오. 이미 여러 경로로 퍼진 상태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진은 여전히 북한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기 명령이 해제된 뒤 그는 다시 일상 업무로 복귀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그는 몰래 단파 라디오로 남한 방송을 들었습니다. 탈북 과학자 최명철 씨의 증언이 화제입니다. 라디오에서 명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진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최 선생. 그는 USB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직 전달하지 못한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리성호는 중앙당의 지시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동무는 당 규율 위반으로 숙청 대상이요. 그는 평양의 작은 아파트로 좌천됐어요. 감시 대상이 되어 외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담배를 피웠어요.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군.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공장에는 새로운 책임자가 부임했습니다. 이 시설은 이제 평화적 원자력 연구소로 재등록됐소. 새 책임자는 간부들 앞에서 선언했어요. 과거 일은 모두 묻히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요. 간부들은 박수를 쳤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공장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면 여전히 희미한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남한의 명철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얻은 통상과 영양실조가 악화됐어요. 의사는 최소 한 달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요, 만나지 않겠소. 명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명철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북한 핵폐수 의혹 정부 확인 중. 전문가들 독자 검증 어려워. 기사들을 읽으며 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가?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연희 동무, 당신은 어디 있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명철은 몰랐습니다. 그의 증언이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요. 환경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국제인권 단체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위성사진 분석팀이 북한 공장 지역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파편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었어요. 연희의 소식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북한 내부에서 완전히 지워졌어요. 친구들도 가족들도 그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명철은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그 강은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영상이 끝났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창밖에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3년 뒤 미국 워싱턴 DC 위성분석연구소. 모니터 앞에 앉은 분석가 제임스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북한 북부 지역의 야간 위성 사진이었어요. 이상하네. 여기 왜 빛이 새어 나오지? 그는 동료를 불렀습니다. 톰, 이것 좀 봐. 이 계곡 지역 말이야. 톰이 다가와 화면을 살폈어요. 공식 지도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그래,
그런데 밤마다 열신호가 포착돼 뭔가 가동되고 있다는 거지. 며칠 뒤 분석팀은 추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강하류의 식생이 죽어가고 있어 화면에는 갈색으로 변한 숲이 보였어요. 3년 전 자강도 사건과 패턴이 유사합니다. 젊은 분석가가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최명철이 제보한 그 사건 말인가? 네, 맞습니다. 제임스는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시작된 거야. 서울 국제환경단체 사무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보면 방사능 농도가 비정상적입니다. 담당자가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3년 전 최명철 씨가 제공한 데이터와 일치합니다. 유엔에 조사 요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단체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어요. 일주일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핵폐수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북한은 즉각 국제조사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방 국가대표가 발언했어요. 하지만 북한 대표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악의적인 모략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오염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았어요. 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북한 보위부 본부에서는 비상체제가 가동됐습니다. 새로운 지역이 노출됐습니다. 간부가 지도를 펼쳐 보였어요. 김하진 지도원을 그곳으로 재배치하시오. 알겠습니다. 하진은 며칠 뒤 새로운 임무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짐을 꾸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또 다시 같은 일이 벌어지는군. 함경북도 깊은 산속 하진은 새로운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겉으로는 광산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달랐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 경비병들, 철조망. 이것이 평화적 연구시설이라고? 하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책임자가 그를 맞이했어요. 김하진 동무 잘 오셨소. 보안이 최우선이요. 알겠습니다. 밤 순찰 중 하진은 시설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3년 전 자강도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검은 파이프가 있었어요. 파이프에서 폐수가 흘러나와 작은 계곡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휴대용 측정기를 꺼내 수치를 확인했어요. 방사능 수치가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건 3년 전보다 더 심각해. 그는 카메라를 꺼내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어요. 며칠 뒤 하진은 인근 마을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이들이 고열에 시달리고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겨 있었습니다. 또 똑같은 증상이야. 마을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동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병이. 한 어머니가 하진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몰래 마을 우물의 물을 채취했습니다. 측정 결과 지하수까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폐수가 지하로 침투했어. 이건 예전보다 훨씬 위험해. 하진은 보고서를 작성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해야 할까 아니면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음 날 하진은 책임자에게 불려갔습니다. 김하진 동무, 마을 조사 결과는 어떻소?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하진이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원인은 영양 부족과 위생 상태 불량으로 보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책임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그렇게 보고하시오.
하지만 하진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몰래 시설 내부로 들어갔어요.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사무실까지 도달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배수 배출 일지를 복사했어요. USB에 파일을 옮기는 동안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진은 재빨리 컴퓨터를 끄고 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하진은 외부 연락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내부의 통신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어요. 휴대폰도 인터넷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방 안을 서성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하진은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배수가 흘러내리는 곳에 서서 카메라를 들었어요. 셔터 소리가 어둠 속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그는 모든 각도에서 현장을 촬영했어요. 이 증거만 있으면 세상이 알게 될 거야. 하진은 USB를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도 이미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요. 보이부 내부에서 하진의 행동이 의심받기 시작했어요. 김하진의 최근 동선을 추적하시오.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하진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그물이 조여들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마을에서는 또 한 명의 아이가 숨을 거뒀습니다.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내 아이, 내 아이.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계곡을 따라 배수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강물은 탁하게 변했고 물고기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나무들은 잎이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없었어요. 강은 침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어요. 이 USB를 어떻게든 밖으로 내보내야 해. 그의 손은 가슴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4개월 뒤 스위스 제네바 국제인권 포럼. 회의장 스크린에 갑자기 파일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익명으로 전달된 자료입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화면에 북한 시설 내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파이프, 배수 배출구, 오염된 계곡, 그리고 내부 문건들이 차례로 공개됐어요. 배수 배출 일지, 위성좌표, 당지시 문서, 참석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에는 동영상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밤중에 몰래 촬영한 배수 배출 장면이었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이건 3년 전 사건보다 더 심각합니다. 환경 전문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즉각 조사가 필요합니다. 몇 시간 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핵폐수 2차 유출 의혹, 익명 제보자, 내부 증거 대량 공개, 국제사회 즉각 조사 요구. 뉴스는 시간대마다 속보로 이어졌어요.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료의 구체성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서울 병원 입원실에서 명철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건강이 악화되어 그는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TV 화면을 보는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알게 됐군.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소. 아주 괜찮소. 명철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희 동무, 보고 있어. 진실은 결국 흐르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평온했어요. 명철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서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남한 정부는 긴급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북한 핵폐수 문제를 국제 이슈로 공론화해야 합니다. 장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어요. 유엔에 공식 조사 요청을 제출하겠습니다. 환경부는 국경 인근 수질 검사를 강화하십시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북한 평양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당 간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어요. 누가 자료를 유출한 것이요? 내부 배신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각 색출하시오. 회의장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보위부는 전면 조사에 돌입했어요. 함경북도 시설에서 하진의 숙소가 급습당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그의 물건을 모조리 뒤졌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하진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그는 사흘 전 시설을 빠져나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USB는 그보다 먼저 밀수 루트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리성호의 이름이 숙청 명단에 다시 올랐습니다. 리성호, 직무태만 및 국가기밀누설 방조 혐의. 그는 어느 날 밤 자택에서 끌려갔어요. 이웃들은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성호의 가족도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그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하진의 소재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는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김하진 반당 반혁명 행위로 체포영장 발부. 하지만 하진은 이미 국경 너머로 사라졌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어요. 공장은 또다시 이름을 바꿨습니다. 민수경제지원연구소. 새로운 간부가 부임했고 관련자들은 모두 교체됐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폐수가 흘러나갔습니다. 검은 파이프는 땅속 깊이 묻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물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국제환경단체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북한은 즉각 조사단을 받아들여라. 하지만 북한은 끝까지 부인했어요. 제국주의자들의 날조된 자료다. 우리는 그 어떤 환경 파괴도 하지 않았다. 평행선만 이어졌습니다. 서울 명철의 병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기자들, 활동가들, 정부 관계자들, 선생님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요.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 어느 날 밤 명철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한강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연희 동무, 하진 동무, 그리고 이름 모를 모든 이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북한 어딘가에서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염된 물은 국경을 넘어 더 멀리 퍼져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아프고 어른들은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계곡 위로 안개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희미한 경고 표지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출입 금지. 하지만 그 글자는 너무 희미해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침묵 속에서 계속 흘러갔어요. 명철의 병실 TV에서 마지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북한 핵폐수 문제, 유엔 안보리 정식 의제로 명철은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평화가 찾아왔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막을 수 없이 멈출 수 없이 강물처럼 진실도 흘렀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강물처럼 결국 흐른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진실을 위해, 생명을 위해, 양심을 위해 강물은 오늘도 흐르고 있었습니다.